자, 이번에 볼 녀석은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최중현 작품에 속한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오늘 여러분들 고3이 풀고 있는 수능특강 교재 일부도 인쇄를 해왔거든요. 이따가 이 작품을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리고 작품을 아는 게 어떤 힘을 가지는 건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작품은 아마 중학교 때 배운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처음 본 사람? 선생님들 이 작품 저 처음이에요.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다 일단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음? 오케이. 이효석 작가는 보통 천재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젊은 시절 이 이효석 작가분이 20대 중반이던가 그때쯤 요절을 하셨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작품들을 또 남기실 걸로 유명한데요. 잠깐만, 그건 김유정 작가잖아.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이 작품은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이 작품이 만약에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다라고 하면 요 얘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작품에 속한다. 서정적 문체라는 말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선생님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었지. 근데 그 인물, 사건, 배경이 뭐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서정이라는 갈래와 서사라는 갈래를 구분하는 걸 알고 있지. 서정 갈래는 정서를 표현하는 갈래고 리듬감 있게 표현하는 갈래라서 시. 서사 갈래는 운율 없이 정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니까 플러스 글이기 때문에 서사라고 부르는데, 이 작품은 분명히 서사의 갈래에 속하는데 서정적이에요. 즉 소설을 설명하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 중심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안에 이 작품에 뭐 감각적 문체라든지 또 공감각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말들이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읽는 느낌으로 소설을 쓰게 된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으로 좀 중요성을 높게 쳐줬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게 4년 전일 거야 아마.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첫 번째 시험에 또 나와가지고 정답률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던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꼭 알아야 되는 작품이니까 일단 전반적인 스토리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 작품의 인물 얘기부터 먼저 하면서 전체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인물은 허세원과 조선달 그리고 동의, 이 세 명만 보면 되는 작품이야. 물론 작품 속에서 뭐 춘주집이라든지 성서방네 처녀지라든지 하는 이름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작품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면 안 하면 이상하고, 이 세 사람의 어떤 흐름도, 관계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만 잘 보시면 되는 작품인데, 일단 허세원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장돌뱅이죠. 장돌뱅이라는 게 뭐죠? 장을 돌아다니는 판매상인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아예 가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장이 특별하게 뭐 5일장, 7일장 이런 식으로 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이 여기에 지역 하나 지역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3일장, 여기서는 뭐 4일장, 여기서 5일장 이러지면 3일차에는 여기 간 다음에 여기서 4일차에 넘어가서 여기서 또 장사하러 하고, 또 5일차에서 여기서 장사하러 하고, 그럼 여기서 또 하루 쉬면은 또 여기서 장이 또 열리겠죠? 3일장이니까 그럼 또 거기 가서 장사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기 때문에 장돌뱅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즘 시장은 방문 판매 사원 정도? 이때 취급하는 거는 대부분 옷감이라든지 여성들의 용품, 특히 여성용품이 장돌뱅이가 많이 팔았어. 남자들이야 밖에 나가서 시장 가는 길에 이것저것 사올 수 있지만, 여자들이 자기들 뭐 여자 둘이 손잡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장을 갔다 오면 힘치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용품 있잖아, 그치? 비녀라든지 놀이개라든지 뭐 바늘 이런 것들은 방문 판매 사원들이 많이 팔았어요. 자, 아무튼 허세원은 그렇고요. 참고로 조선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장돌뱅이로서 허세원의 절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작품의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는 조력자 같은 역할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동의는 뭐 스포일러도 되지, 어쨌든 스포일러 맞지만 허세원의 아들로 추정할 수 있는 똑같은 장돌뱅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 허세원과 이 동의가 서로 무슨 관계다? 부자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작품은 무슨 식 구성? 추리식 구성을 취하고 있어. 선생님 파란펜으로 썼다. 중요한 단어라는 얘기겠지? 작품 자체가 추리식 구성이야. 그래서 그 추리식 구성을 마치 뭐 탐정소설처럼 풀어내는 게 아니야. 이 작품은 우리 전통적 상치가 물씬 풍기는 서정적 묘사 속에서 뭘 통해서 말하냐면 행렬의 변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 이야기의 어떤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 부분은 별도로 중요한 거라서 따로 빼서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할 거고.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런 식이야. 자, 어느 날 허세원과 조선달은 절친이라고 했었죠. 같이 장돌뱅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충주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이 끝나서 파장이 이루어지고 장이 끝난 걸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된 이후에 술 한잔 마실 수 있는 주막이잖아. 주막을 하나 찾아가는데 주막의 이름이 충주집이에요. 보통 왜 충주집이라고 하냐면 그 댁의 주모의 이름이 주모가 이제 충주 사람이면 충주집, 대전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수원댁 이런 식이고요. 아까 선생님이 3대에서 얘기했던 그 첩의 이름도 수원댁입니다. 그래서 충주집을 얘기하는데 자 가니까 어떤 젊은 남자애가 이 충주댁이랑 서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지. 서로 선물 줄까?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정말 왠지 모르겠는데 꼴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허생원이 걔한테 가서 따귀를 때립니다. 야 이 새끼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막 가랍니다. 근데 생각해봐. 똑같이 돈 내고 술 마시고 하는 데인데 어떤 낯선 남자가 와서 네가 와 이렇게 말하면 보통 우리는 화나고 열받는 게 맞지. 그럼 당연히 되돌아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뺨을 맞은 애가 어떤 한 마디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되게 순순히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허생원이 마음대로 좀 찜찜하죠? 앞만 봐도 내가 오버한 걸 맞거든? 그래서 찜찜해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이 동일한 친구가 다시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저 아저씨 밖에 세워놓은 낙이 혹시 아저씨 거예요? 그거 내가 맞아. 그런데 무슨 일인가? 아니 저기서 애들이 그냥 장난친다고 막 돌 던지고 난리도 아닌데 그거 보셔야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 고맙네 하면서 나가서 딱 상황 정리를 하고 동이랑 다시 얘기를 하는데 얘도 어쨌든 젊은 남자이고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따기 때린 거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3명은 동행을 하기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길이 나와 있는 게 이 작품의 내용이야. 거기서 끝이야. 그럼 생각해봐. 물론 작품에 부분적으로 갈등 양상은 있었지. 그렇지? 허생원이 동행을 때렸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 이 작품에서 뭔가 작품의 전체적인 궤를 뚫는 핵심 갈등이라는 게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갈등 배면 시차라고 무차 말씀드리는데 이 작품은 그런 특성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중요 작품이에요. 갈등 대신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정적 문체로 관찰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배경의 묘사들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지문을 좀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부터 볼게요. 득팀전 장돌뱅이를 시작한 지 득팀전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가죽이나 그다음에 옷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런 작돌을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 자 허생원이라는 사람은 어디를 반드시 들린다? 봉평. 참고로 이 봉평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의 이름이죠. 봉평에서 열리는 장은 절대로 빼지 않는데 그럼 이유가 있겠지. 충주나 제천 등의 이웃군에도 갔고 멀리 영남지방도 헤매기는 했었지만 강릉쯤에 물건 하러 가는 거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 어디? 봉평 군내를 돌아다니는 거야.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5일장이라는 얘기겠지?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5일장이 봉평에서 설 때마다 어디를 갔던지 간에 다시 봉평으로 돌아와 얘는.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긴 했으나 고향을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케이?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강산이 그에게는 그대로 그리운 고향이었다. 자 되게 중요한 말을 쓰는데 허생원에게 있어서 어디? 강산이 그것도 그에게는 뭐다? 고향이다. 좀 어려운 말로는 이걸 자연주의적 소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 허생원이라는 인물은 계속해서 이 자연의 공간을 자신이 채우는 공간, 휴식의 공간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작품에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건 다시 이따가 끝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아직은 중요한 건 아니야. 자, 반날 동안 뚜벅 걷고 장터에 있는 참고로 뚜벅뚜벅도 원래 음성 강조잖아, 그렇지? 생동감 더해주는 건 알고 있을 거야. 생동감 정도 메모해 주시고 걷고 장터에 있는 마을의 거지반 거의 다 가까웠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얘는 짐 싣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울면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라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빡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생은 언제나 편치 않고 가슴이 뜨늘었대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길을 걷고 봉평에 딱 도착해서 이제 새벽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어떤 활기가 뛰기 시작하면 갑자기 가슴을 뛴대요. 그럼 이건 이 얘기는 뭐야? 허생원에게는 봉평에 특별한 추억과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겠지? 그걸 배경으로 깔아주는 중이야 지금.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돈 벌어서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었어. 젊은 시절에 나는 돈도 모아봤어. 근데 읍내의 백중이라고 하는 건 요즘은 사라진 24절기의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할로윈을 즐기지만 옛날에는 백중을 즐겼어요. 자, 아무튼 간에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 도박했다는 얘기죠? 도박을 해가지고 사흘 동안 다 털어버렸습니다. 도박하면 돈 날아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죠?
나귀까지 팔게 될 판이었지만 애끓는 정분 때문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해서 도로 아미탑을 장도리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로 허생원은 나귀를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로 두 번째, 허생원과 이 나귀의 닮은 점을, 허생원 끝까지 나귀를 포기하지 않거든. 이 두 개의 닮은 점을 파악하는 문제가 또 주로 출제되기도 해. 선생님이 지금 출제의 요소들을 팔 앞에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지금 시작하는 장면에서는 이렇게 말했지. 자기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와중에서도 나귀만은 절대 버리지 않았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 그래서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걸 뭐 보통 야반 도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쵸? 밤새 돌아오고 도망가는 거. 너를 팔지 않기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오르만졌던 것입니다. 빚을 지기 시작하니 제살모을 염두는 애초에 틀려먹었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오케이. 나름대로 젊은 시절에 돈도 모아두고 튼실한 삶을 살기 시작했었지만 도박으로 모든 걸 탕진죄만 몰았다. 자, 호탕스럽게 놀았다고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했다. 근데 그 와중에 여친도 한 번도 없었어. 모태솔로 상태입니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거. 그래서 평생의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신세가 서글퍼졌고요. 이 신에 가까운 곳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만필의 당나귀. 오케이? 나귀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렇다고 하여도 꼭 한 번에 천리를 이룰 수는 없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자, 드디어 괴이한 인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괴이한 인연. 아까 말했지만 내가 무슨 가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이게 생략되어 있고 맨 앞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원래 허생원은 얼금뱅이다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요. 얼금뱅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얼금뱅이 뭐냐면 얼굴에 이렇게 저렇게 금이가 있어서 왜 우둘투둘한 그런 짜국들이 있는 사람들, 곰보라고 하죠. 소보루빵 느낌 알지? 얼굴이 그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나 여자들이 그렇게 쉽게 달라붙을 수가 없겠죠. 외모도 추레한데 심지어 돈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괴이한 인연,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이란 말이지.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거고,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만한 할 적만에는 그는 산보람 항상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이 괴이한 인연이라는 것 때문에 허생원은 항상 봉평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뛴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이 봉평에서의 인연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의 중심축인가 보지? 예상이 되시죠? 계속 갑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인데,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라는 걸 씁니다. 또라는 얘기는 이 괴이한 인연에 대한 얘기를 허생원이 누구한테? 조선달한테 귀에 못이 박힐 정도까지 여러 번 얘기했다는 얘기일 거야.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다음에 나오네요.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일에 귀에 못이 박힐로 들어온 얘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던 그 얘기. 그렇다고 실점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치미를 딱 대고는 되풀이할 대로 되풀이하고 말했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기억에 맞거든. 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달밤이면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 그러면 이 달밤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달이 휘엄청 떠있는 발만 보면 밤에만 되면 왠지 그녀가 생각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예요? 해상의 매개체라고 부를 수 있겠지? 허생원의 입장에선 달이 떠있는 밤이면 그녀가 생각나 라고 말하는 거야. 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괴이한 인연이라는 게 왜 괴이하다고 말하냐면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곰보인 내가 미스 봉평이랑 만나게 되고, 봉평에서 제일로 유명하고 제일로 예쁜 걸로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돼. 그리고 뜨거운 하룻밤도 보내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라는 거야. 밖에. 자, 조선달 편을 바라보는 보았지만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해서였다 하면서 A로 묶여있는 거 보십니까? A로 이미 묶여있죠? 오케이? 참고로 이따가 보여드릴 여러분들의 그 시험지에도 여기가 똑같이 A로 묶여있는 장면일 겁니다. 별표 5개 정도 쳐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별표 선생님 3개만 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서정적 문체의 특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서 마킹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 장면부터는 서정적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떻게 되느냐? 이지러는 졌으나,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 이지러는 졌으나, 이지러진 게 뭐죠? 꽉 차있지 않다는 뜻이야. 어느 한쪽이 기울어, 다 완전히 안 됐다. 여러분들 반달이라고 하는 건 원래 달이 동그란데, 그지? 빛의 반사가 이렇게 돼서 이제 초승달이나 반달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살짝 이그러져 있다는 얘기는 달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다. 초승달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살짝 동그라미 정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완전한 보름달 다음날, 다다음날 정도 되면 약간 끝에 이렇게 살짝 오므라들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달의 가재라는 말은 갓이라는 얘기야. 방금 마침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흡으시 흘리고 있다. 봐봐. 첫 번째 문장부터 이런 식의 말을 쓰고 있어.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야? 오늘은 보름을 지난 지 이틀 정도 된 달의 상태다 라는 문장이지, 이 문장은. 근데 그거를 달이 빛을 흡으시 약간 넘실넘실하게 흘리고 있대요. 달이 빛을 원래 흘리는 거야? 아니잖아. 이런 거는 무슨 적정이지? 묘사에 해당하는 표현인지, 그날 밤의 전경을 마치 눈앞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묘사해내고 있잖아. 됐죠? 그냥 객관적이고 어떤 산문, 수식 형태가 없는 문장으로 써보면 보름이 한 이틀 정도 지난 상태의 날씨이다. 이 정도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달이 빛을 흘리고 있다라고 표현했어. 이게 뿜체지, 그지? 계속.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나 건너고 걸판과 산길도 걸어야 돼. 근데 그 달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있대요. 정말? 달이 원래 산허리에 걸려있는 거야?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원래 우리가 산을 걸어갈 때 산의 꼭대기를 따라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반지원적들도 아니고 걔들 맨날 꼭대기로만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길은 이렇게 테두리, 그러니까 능선을 따라 옆으로 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걸어보고 있으니 그들을 비추는 달이 이렇게 비추고 있다는 그 전경을 달이 하늘에 걸려있다고 표현한 거겠지. 감 잡히시나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묘사잖아. 그치? 그들은 지금 산 중턱쯤을 지나고 있다라는 말을 달이 산허리에 걸려있다. 다시 한번 미안해. 달이 지금 산허리에 걸려있다고 표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계속 묘사들이 나오고 있어. 선생님은 처음 등장하는 거 한 번만 쓸게. 알겠지? 계속.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립니다.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자, 표현법 보이나요? 얘들아, 일단 같은 이란말 썼잖아. 무슨 법이야? 그렇지, 지구법이지. 하나 더 있어? 지금 다시 한 번로 공감각. 왜? 응? 짐승 같기 때문에 공감각일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돼. 지금 이거는 그렇지. 우리가 달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 달이 저기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해? 시각. 무슨 감각으로? 시각이잖아. 근데 달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는? 청각. 그러면 또 따져야지. 선생님이 이거 주차 말씀드리는 건데 공감각적 신상이 얘기가 나오면 근데 단순히 공감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오케이? 이게 뭐가 뭘로 느껴지는지를 잘 봐야 돼. 이거는 숨소리가 달처럼 느껴진 거야. 달이 숨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껴진 거야. 달이 숨소리를 내는 것처럼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 시각의 청각한. 나이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공감각이라고 하죠. 감각적 심상 표현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린대요. 숨소리가 이번엔 다시 손에 잡힐 것 같대요. 야, 소리가 잡힌다고? 아니잖아. 소리가 어떻게 잡혀? 소리가 잡힌다잖아. 이것도 뭐예요? 공감각이지. 그렇지? 공감각 여러 번 나오고 한국말 쓰라고 했었어. 처음 나오는 것만 쓰자. 자, 이렇게 여러 차례 공감각적 심상을 동원하고 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문장의 의미도 봐야 돼. 지금 얘들아, 죽은 듯이 고요한 속인데 왜 달의 숨소리를 짐승 같다고 느끼고 있을까? 왜 이 짐승 같으면 뭘 뜻하는 걸까 도대체? 어떤 느낌이 들어? 짐승 같다라는 단어를 거칠다 또. 그럼 참고로 이 분위기가 거친 분위기일까?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뭐 그런 거야? 아니지, 그건 아닐 거고. 뭘까?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원시적 생명력이라는 말이지. 좀 말이 어렵지? 왜 짐승 같다고 말하면 원시적 생명력. 지금 이들이 걷고 있는 산속은 여러 가지 존재들의 어떤 존재가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의 생명력을 존재시키고 있는 상황이야. 달도, 산도, 나무도, 각종 짐승들도 내 주변에 내 눈앞에 보이진 않을 뿐이지 여기저기 묶여있겠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걷는 이 세 사람은 여기가 약간 으스스한 느낌도 솔직히 들 거야. 한밤중에 세 명만 걷고 있는 거잖아. 그쵸? 호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할 말 없는 거 그런 상황이지. 근데 그 으스스함 속에서 동시에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경이감도 좀 들겠지. 야, 이것도 한밤중에도 역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을 짐승 같다고 말했어. 참고로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왜 그 옛날에 엑소 노래 중에 으르렁이라는 노래가 있었잖아.
거기 노래 가사가 이거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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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그럼 거기서 으르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 나의 이 남성다운 야성미, 늑대 같은 만성의 미로 너를 뭐 휘로 휘어잡혀서 이런 거잖아. 오케이? 거기서 말하는 야성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지. 오케이? 야성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원초적 느낌 이런 것들이 난 느껴지고 있다. 오케이? 물론 이 짐승 같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흰색으로 썼잖아, 그렇지? 주관적인 해석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딱히 시험들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꼭 알아두자. 그리고 왜 짐승 같은지도 느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계속 가볼게. 아무튼 잡힐 듯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장이지 또, 그렇죠? 젖은 건 어떻게 알아? 축축해요. 촉각이잖아. 푸른 건 시각. 그럼 이거는 공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 푸르게 젖었으니까. 그럼 이거는 젖음이 푸름으로 느껴진 거야? 푸름이 젖음으로 느껴진 거야? 잘 생각해봐. 지금 콩포기나 옥수수의 잎새야. 뭐지 이거? 녹색이나 그 짙은 청색 계열이겠지. 근데 그것이 달빛에 반사돼서 아주 진한 녹색의 이미지를, 진청색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진청색이 마치 이 달빛에 푹 젖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푸른 잎새가 젖은 것으로 느껴진 것입니까? 시각의 촉각과. 되셨죠? 이런 것도 계속 뽑아내야 돼. 했던 거니까 굳이 두 번 안 쓸게요. 시각의 촉각과. 자, 달에 푸르게 젖었다. 계속.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지기법.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적으로 그 메밀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정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들판에다가 소금을 쫙 뿌려놓은 것처럼 하얗죠.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뿌려놓으면 오히려 밝은 느낌이 들어요. 달빛에 반사가 되고 나면 밝은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자,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다. 이거는 공감각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붉은 대궁은 붉은 거는 시각이고 향기는 후각 맞지만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건 직유법으로 표현한 거지. 조심해 주시고.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선생님 이 녀석을 왜 쓰는지 감이 혹시 오시나 모르겠어. 자주 나오는 구절이라 그래. 지금 이것도 공감각 맞나요? 맞죠? 얘들이 걷고 있는 건 어떻게 알아? 시각으로. 시원하다는 느낌 어떻게 든다니까? 촉감이잖아. 그럼 이거 또 따져. 걸음이 시원하게 느껴진 거야? 시원함이 걸음으로 느껴진 거야? 걸음걸이가 시원하게 느껴졌으니까 시각의 촉각과. 그렇지. 계속 공감각이 나오잖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거니, 그죠? 뭔지 조심해 주시고. 자, 걸음들이 시원하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이들의 걸음걸이가 달빛에 반사되는 어떤 그 빛, 전경을 비치면 마치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쫙 흘러가고 있는 중이야. 만약 갈래가 있다면 발라드 정도의 느낌? 발라드는 좀 아니다. 발라드보다는 서정적 노래, 그치? 그런 데 어울릴 것 같아. 계속 길이 좁은 까닭에, 이거 밑줄 좀 따로 쳐놓을까?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뭘로? 외줄로 늘어섰대. 자, 이 외줄이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요거를 쓰는 부분 때 다시 한번 지금 정리를 따로 해드릴 거야. 자, 외줄 상태. 이따 쓸게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 끝내자.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자, 딸랑딸랑 같은 걸 뭐라고 한다? 오케이. 자, 이건 처음 나온 거니까 쓸게.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가 주는 효과가 뭐라고 썼지? 생동감과 현장감과 리듬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동감과 현장감과 리듬감. 그치? 오케이. 딸랑딸랑. 메밀밖에 흘러간다. 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거 쓸자리가 조금 모자라네. 여기다 쓸게요. 소리가 메밀밖에는 어떻게 된다? 흘러간다야. 왜 썼는지 감 오시지? 오케이? 소리는 어떻게 한다고? 청각. 흘러가는 건? 시각. 소리가 흘러가는 걸로 느껴진 거야? 흘러가는 게 소리로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무슨 감각과 무슨 감각과? 아이고. 쏘리? 청각의 시각 맞죠? 또 공감각이네요? 네 군데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 그리고 참 예쁘게 하필이면 네 개지? 감 잡혔지? 선생님 아까 여기는 공감각 아니니까 조심해라고 어디 있는가를 얘기해드렸는데 기억나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감각 문제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식이야. 참고로 얘도 고1대로 보여가지고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도 솔직히 있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잠깐 마킹을 좀 해드린 거고.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 이 작품의 A 부분에 나타난 서정적 문체의 특징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묘사의 표현법이 보이고요. 두 번째, 직유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비유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비유적이죠? 세 번째, 감각적 심상이 등장했고, 네 번째, 음성 성징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또 오묘하게 몇 개야? 네 개지. 왠지 알겠지? 근데 기말 안 한다.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고, 이번 여러분 첫 번째 내신 대비에 이 녀석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 고민하지 마. 고민할 때 상도 아니고, 이 녀석은 앞으로 고3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중요한 장면이라서 잘 생각하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을 분명히 우리 지금 소설을 읽는 거였어, 그렇지? 소설을 읽는데 계속 공감감, 야 비유적 표현이 등장했잖아, 음성상징어 사용됐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작품이 굉장히 무슨 적이다? 서정적이다. 그 말이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넘어가 볼게. 일단 넘어가 볼게. 다음 페이지 넘겨봐.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는 꽁무니에선 동희에게는 대충 확실히는 안 들렸지만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진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행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이걸 1번이라고 표현해볼게. 지금 얘들이 어디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죠? 산의 좁은 길을 지나는 중입니다. 길이 좁다 보니 세 사람은 외줄로 늘어섰고요. 편의상, 자, 동그라미가 허생원이고, 세모가 조선달이고, 네모가 동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세로로 늘어서서 한 줄로 가고 있는 거야. 이랬어? 오케이? 계속한다. 선생님 참고로 밑으로 여러 개 내릴 거야. 3번까지 내릴 거야. 공간 잘 생각해서 그려. 여러분들 옆에 쓸만한 공간 있죠? 거기다 그리세요. 1번 단계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파란펜을 쓸게. 지금 현재 누가 얘기하는 중이지? 허생원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지? 자, 이제 빨간색으로 쓸게. 허생원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냥 써드릴게요. 성서방네 처녀에 대해서 말을 할 거야. 지금부터 볼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동의는 들을 거야, 못 들을 거야? 못 듣는 거예요. 즉, 이야기를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동의는 잘 안 들려.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안 들리는 상태야. 근데 동의는 그냥 마지막에 알고는 있지만 나 분위기도 좋고 오늘 기분도 나쁘지 않고 해서 그냥 적적하지만 툭툭 치면서 가고 있는 중이고, 허생원은 했던 얘기 또 하는 중이고, 조선달은 귀 아픈데 한 번 더 들어주지 뭐 이러고 있는 중이고. 이해됐죠? 근데 이 차단이 왜 중요한 건지 일단 내용 한번 읽어보자. 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네요. 잠깐만.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아니 객주제 토방이랑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 죽은 데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을 하러 갔단 말이야. 참고로 객주제 토방이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이게 여러분의 상식이랑 좀 다른 게, 생각해봐. 주막집에서 보통 팔던 메뉴가 뭐였니? 생각해봐. 사극을 보면 주막집에서 막걸리 옆에 꼭 하나 퍼먹는 게 있어. 국밥이잖아. 국밥은 결국 고기를 고운 국이지. 고기를 고우려면 밤새도록 뭐 해야 돼? 소채 끓여야 되지. 그래서 이 아궁이에다 끓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을 끄지 않아요. 한여름에도 계속 불을 때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보일러 때우는 방에 들어가서 잔다고 생각해봐. 참고로 그 방에는 예를 들어 요만한 공간에 10명 자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더워 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작품의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야. 그냥 피곤하면 그런 거 상관없어. 무조건 잘 거야. 근데 그날따라 잠도 안 오고 막 더워 죽겠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 밖에 나가서 목욕하려고. 계속 봉평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야.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라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얗고, 개울가로 나가서 목욕하려고 옷을 벗으려고 했는데 온통 하얘가지고 그냥 다 보여. 젠장. 그래서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벗으로 물레방앗간으로 갔단 말이지. 근데 옛날 작품에서 물레방앗간은 항상 뭔가, 그치? 썸씽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요즘 말로 클럽이에요. 클럽이라는 느낌만 다르지만. 아무튼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이 성서방네 천이랑 마주쳤단 말이야. 동평서야 제일 가는 일세. 뭐요? 동평에서 가장 아름다운 으로 이름 날려있는 그녀예요. 봉평 김태희를 만났어요. 요즘에는 김태희를 하면 안 된다며 봉평 카리나를 만난 거예요. 그런 느낌일까? 선생님이 카리나가 예쁜지는 아직 잘, 선생님 늙었나봐. 선생님은 어떤 친구가
요즘 연예인 중에서 좀 예쁨의 대명사가 누가 있냐 라고 봤더니 카레나 같은 인물이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봤거든? 구글링에서. 애기 같아. 선생님 눈에는 그냥 애기야. 너무 애기해. 이제 나도 아저씨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결혼을 일찍 해서 자식을 봤으면 벌써 그 정도 나이일 거 아니야? 이제 느낌이. 이제 여성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귀여운 애기로 보여요. 나도 이제 늙었다는 생각이 좀 약간 들었어. 아무튼 그런 거 젊은 아가씨를 만났어요. 자, 달자에 써나보지. 아까 말했지. 조선달은 다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굳이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도 된다라는 뭐지? 호응의 사인이죠. 아무렴 하고 말머리를 아낀 듯 한참 하나 담배를 빨 뿐.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봐봐. 지금 여기도 뭐예요? 구수한 자줏빛 연기 보이지? 이것도 뭐예요? 공간 강의가 느껴지지? 구수한 건 맛을 보는 거잖아. 미가 자줏빛이라고 하는 건 시각으로 하는 거지. 자줏빛이 구수하게 느껴졌어? 구수하게 자줏빛으로 느껴졌어? 그렇지. 왜냐면 이건 담배 연기니까. 그치? 그러면 어떤 감각에 무슨 감각화? 시각의 미각화. 그렇지. 별개별게 다 나오고 있다. 그치? 밤 기운이 흘러 녹았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보세요. 날 기다리는 건 당연히 아니지. 나가 누구라고. 근데 달리 기다리는 노피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 처녀는 지금 울고 있었어요. 어느 마을 깊은 밤에 어떤 처녀가 와서 울고 있다? 사연이 있겠지 당연히. 남들 아무도 모르는 데서 울고 싶었던 거 아닐 거야. 근데 왜 남자가 들어왔단 말이지? 짐작은 되고 있었지만 성서방네는 한참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이었다. 들고 날 판 뭐였다? 야반도주예요. 집안이 지금 매우 그러니까 어려운 상태. 돈이 없나 봐요. 그래서 한 집안일이니 딸에게는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면 또 얘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집부터 죽었다고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했는지 당연하지. 웬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당신 누구죠 이러고 있으니까 무섭잖아. 근데 걱정했을 땐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그치?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아는 거는 그녀가 얘기해줬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야, 기막힌 건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 내가 어디 가서 카레나를 만나요. 아, 어색해. 난 전지현이 맞는 것 같아. 나이대가 그래서 그런데. 자, 아무튼 그런데 왜 무서울까? 왜 무섭지? 아까 짐승 같은 거랑 똑같은 식으로 고민 좀 해보자. 왜 무서웠다고 표현했을까? 참고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임질 일을 해서 그래요. 책임질 일을 해버렸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허세원이 왜 동평을 절대 빼지 않는다? 누굴 찾아도 되었던 거야. 결론적으로 이 성서방네 처녀를 찾았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인연 덕분에라도 어떻게든 이 그녀를 책임져 보겠다는 어떤 일념 같은 게 있었겠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시 찾고 싶은데 안 찾아지니까 동평은 계속 오는 걸 거고, 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거겠지. 이번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거였던 거야. 자, 계속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게 그 다음 년이었나? 자, 중요한 지명이 하나 더 나오죠. 이 성서방네 그녀는 원래 어디 썼다고요? 흰색으로 쓸게. 원래 동평 출신이에요. 우리 둘은 동평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소문에 따르자면 제천에 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케이? 가족의 통째로 제천으로 도망을 갔대요. 자, 제천으로 갔고, 아이고 다음 장또막, 그러니까 다음 텀에 돌아온 장 타이밍에는 온 집안이 다 사라졌어요. 왜 도망갔어야 돼?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에 상수라고. 오케이? 제일 그나마 좋은 선택안이 이 여자애가 술집에 팔려가는 것 정도라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알겠죠? 돈이 없으니까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때는 인신매매 같은 것도 아주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술집에 팔면 돈을 주잖아. 그리고 참고로 그 아이는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못 나와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 거기서 복리로 계산한단 말이야. 들어가는 순간 못 나오는 거야 그냥. 오케이? 어떻게 돈을 쉽게 벌겠어? 처음부터 갑자기 남자를 꼬드겨가지고 술 먹이고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 그래서 제천 장판에 그래서 몇 번이나 그게 상수라고 천연의 뒷공론, 뒷담화들이 가득했어. 제천 장판을 또 몇 번 뒤졌겠지, 그치? 난 제천도 가봤어. 근데 처녀의 꼴은 꿩 더 먹은 자리. 자, 이것도 속담이고, 얘들아 이렇게 문장을 쓸 때 속담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을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지? 풍유법이라고 하죠. 속담을 사용해서 문장을 끄고 가는 방법, 풍유법. 꿩 더 먹은 자리라는 게 무슨 뜻이거든? 혹시 니들 꿩고기 먹어봤음? 선생님도 못 먹어봤음. 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꿩고기가 으뜸 가는 음식이었대요. 그래서 그 임금이나 양반집에서는 파티할 때 꿩고기를 먹었다고 하거든. 오케이? 그럼 꿩고기는 되게 맛있어. 결론적으로 꿩 구워 먹은 자리는 그만큼 맛있어서 흔적조차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야.
흔적도 없이 사라짐. 그래서 꽁 거먹은 자리. 이해됐지? 자, 꽁 거먹은 자리가 돼버렸지. 첫날 밤이 마지막 날밤이 돼버렸죠. 이래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됐습니다.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방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성서봉의 처녀를 찾기 위해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그럼 그 뒤에 나머지 문장은 이것도 되게 은근히 중요한 말이야. 아이,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라 쉽지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아우 생각만 해도 친절히. 이게 뭐야? 일반적인 인간들의 삶이잖아. 못난 것이라고 하는 건 와이프를 말하는 거겠지. 아내 얻고 자식 새끼 생기고 이 자식 새끼 또 더럽게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막 이런 거잖아. 답답하죠. 싫어. 그래서 근데 그러나 참고로 이건 누구 내 멘트야? 조선달의 멘트겠죠. 지금 허성원이 말 끝나고 말한 거니까. 조선달은 그래 맞아.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다고 치자고. 또 애 낳고 해서 또 지지고 볶고 살아봤자 복잡하긴 한데 근데 그런데 말이야. 늙음악바지까지 이렇게 늙어서까지 장돌배기로 지내는 건 힘든 노릇 아닌가. 나는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이라도 하직하려네. 저는 설마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생이라는 건 무슨 뜻? 장돌뱅이 생활을 말하는 거겠지? 장돌뱅이 생활을 그만하려고 해. 대화쯤에 조금만 세모 좀 쳐볼까요?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그래서 참 좀 쓸데가 없네. 너무 오래 보여가지고 중요한 게 많아요. 여기다 쓸게요. 조선자는 전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방이 아니고 전빵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발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생활? 정착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가게를 차리겠다. 참고로 그 당시에 가게를 차린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죠. 왜냐? 고정적인 수업이 있으려면 그냥만큼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대화라는 장소에다가 조그만 전방 차리고 식구들 불러야지. 사시장처럼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히 해야지. 뚜벅뚜벅 음성상정하니까 넘어가고. 자, 그렇게 말했더니 허생원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 얘 천원을 만나면 같이 살까? 나는 거꾸로 죽을 때까지. 뭐요? 죽을 때까지. 이제 천연은 찾기 힘들다는 거 나도 알았으니까. 뭐요? 이 길 걷고 저 달 볼 때야. 자, 길과 달에 동그라미 좀 쳐봅시다. 그러면 길과 달을 걷는다는 얘기는 뭐요? 장돌뱅이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뜻이지. 장돌뱅이라고 하는 건 뭐요? 떠돌이 생활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대립되는 가치관이 빠밤 하고 나왔지 지금? 그럼 뭐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점은 뭐다? 출제입니다. 다음 주 의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허생원과 달리 조선달은 정착생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점은 선택지에서 서술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야.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고급진 문제 풀 때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읽고 있는데 차이가 났다? 그러면 너 출제 요소. 벌써 9시가 다 돼가고 있어? 잠깐만. 자, 일단 요거까지 설명 다 끝내고 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 성서방의 얘기가 끝난 다음 장면이 전환되고 있죠. 뭐라고요?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자, 이번에는 이거 좁은 길이 아니라 산길이었죠. 산길이라고 하면 다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장면입니다. 어디로 나왔죠? 큰 길로 넓어졌어요.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렬이 변화했죠. 자, 행렬 1단계에서는 우리는 성서막내 처녀와 허생원의 어떤 놀라운 하룻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큰 길로 늘어서자 어떻게 돼 있어? 그들은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가로로 늘어섰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행렬로 표현해보자면 자, 이제 이거 그냥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같은 큰 길 상태로 왔다는 얘기지. 됐어? 그리고 이때 자, 지금 여기부터 이제 생략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국 지금 이 장면의 이론은 동의가 차단됐던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합류하게 되는 거죠. 동의가 이야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합류 과정을 통해서 뭘 하게 되는 것인가? 참고로 이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의의 모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딱 앉아서 그래 이거 옆으로 오시게. 그래 아까는 내가 미안했네. 웬걸요? 아저씨가 뺨 때리시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특히 너는 MEB가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미안한 거 맞는데 MEB가 없냐? 라고 하는데 정말 없는 건 아니잖아.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사과를 받아주면서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두 사람이 웃죠. 야, 어떻게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서 내가 널 태어났 무슨 성모마리아도 아니고 뭐죠? 어떻게 태어났으냐면 끼끼 웃습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나 정말이라고. 저한테 아빠가 없어요. 어머니가 홀몸으로 저를 베서
어쨌든 애를 뵀으니까 남자를 구하긴 해야 되는데 그 시장에 깡패 같은 새끼 하나 만나가지고 서방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맨날 촌찌검에다가 주주가 패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지금 장돌뱅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저도 돌았는지 여자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뭐랄까 여자만 보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수작을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목표를 아저씨가 잡아주신 거예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됐나?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재 동해의 모친은 제천 근방에 살고 있으며 출신지는 원래 동평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은 추리를 하게 되는 거야. 독자들이 추리를 하는 거야. 동의가 만약 이 장면에서 앞에서 외줄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이야기가 이 구조가 안 나오겠지? 아저씨 그 사람이 혹시 우리 엄마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다른 서로 알아버리잖아. 근데 이거는 동의가 모르기 때문에 사건이 뭘까? 추리식 구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는 저 악역이 저 나쁜 짓을 할 걸 다 아는 저게 앞과 속이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라는 거 아는데 작품 속 등장인물은 그걸 또 모르게 천연덕스럽게 속아 넘어가니까 답답한 거 아니야. 똑같은 느낌이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합류를 통해서 동의의 모친과 이 청사방의 처녀가 동일 인물임을 추론하게 만든다는 거야. 됐죠? 그리고 우리 마음과 마찬가지로 허생원도 이때쯤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잠깐만 동평 출신 여자 제천으로 도망갔음. 지금 아이가 있다면 그날 밤에 만약에 아이가 생겼다면 딱 너 나이가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런 게 계산이 떨어지는 거야. 의심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물가로 가게 돼요. 물가. 라는 걸 맞춰서 써드릴게요. 세 번째 단계에서 물가로 가요. 물을 건너야 돼. 그래서 이게 물의 물결이고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선달만 먼저 나귀를 끌고 물을 넘어가요. 그리고 허생원은 몸이 좀 비실비실해가지고 여기쯤에서 같이 누구랑? 동의와 함께 오는 중인데 중요한 건 물어보는데 계속 그러니까 뭐야? 이 성서방네 처녀와 동의의 엄마가 같은 사람인지 궁금할 거 아니야?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지. 일반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거.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야, 너희 어머니 몇 살이죠?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 이거 지금 에바잖아. 그거 왜 물어봐? 그렇지? 근데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까 뭐야? 자꾸 계산을 해보면 해볼수록 만든 거야. 그러다가 딴 생각을 하느라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물속에 쿵덕 빠져버려. 둥둥 떠내려가. 그리고 그러한 둥둥 떠내려가는 허생원을 동의가 업어. 오케이? 여기서는 중요한 사건 업힘을 하는 거야. 오케이? 업혀서 결국에는 이 처녀와 동의의 모친이 서로 같은 인물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강하게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작품이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마지막에 제천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봐봐. 지금 선생님 행렬이 변화한다고 했었지. 행렬이 변화하냐고 가만히 보면, 자, 요걸 왼쪽으로 보자. 왼쪽부터 먼저 보면 지금 행렬이 진행될수록 누구와 누구 사이의 사이가 점점 좁혀지는 게 보여. 그치? 허생원과 동의의 밀접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처음엔 차단돼 있다가 함께 걷다가 여기서 업힌다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혈육의 정을 상징한다고 우리 불러. 나도 모르게 끌려버리는 것. 나는 왜 걔한테 화가 나서 뺨따구를 때려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마지막에 업혀서 좋아하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혈육의 정을 노출시킨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이런 근거 외에 또 하나의 근거가 나와요. 뭐냐면 그동안 아둑신이 같이 안 보였던 것이 이제 한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서 동의의 왼손에 채찍이 들려있는 걸 발견해요. 그건 왼손잡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허생원도 왼손잡이에요. 물론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왼손잡이는 유전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소설적 형성화의 방식이라고만 생각할게.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된 거야. 어떤 부자 간의 정. 근데 같은 말이지, 혈육이나 부자예요. 그렇지? 이런 걸 똑같이 느끼게 된다. 이 두 개가 마지막에 한 번에 세트가 되면서 작품을 아름답게 완결지었어요. 너무 예쁜 한 편의 작품이야.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해서 행렬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추이식 구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인지 다 설명을 해드렸고, 아까 요거 하면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작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품 전체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세부적인 거, 쌤이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잖아. 허세왕과 낙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참고로 얘들 간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외모가 아주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둘 다 그래. 나기는 막 그 피칠갑을 하고 있고 옆에서 맨날 팔이 꼬여가지고 그 길지도 않은 꼬리로 그 팔을 쫓겠다고 생쇼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게 어처구니없이 웃겨요. 참고로 허세왕은 얼굴뱅이였고요. 그치? 두 번째, 둘 다 암샘을 가지고 있어. 암샘. 뭐예요? 암컷에 대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자기 것도 아닌 여자한테 왠지 모르게 어떤 그런 걸까? 분노 같은 걸, 소유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걸 느껴요, 묘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 존재 다 놀랍게도 이렇게 볼품없는 외모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이 존재들이 전부 다 훌륭하게도 자식들을 얻어내요. 이 나귀는 그 훌륭한 종마한테서 새끼를 얻게 되고, 새끼를 베게 만들게 되고, 이 허생원도 방금 얘기했지. 동이라고 하는 훌륭하게 장성한 잘 자란 남자아이를 얻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표시되게 된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거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원래 이거 말고도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내용들은 있는데 그거까지 우리 건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미안한데 여기까지는 다 하고 가자. 뒤에 문제는 한 페이지밖에 없으니까 다음 주에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거의. 근데 요거를 좀 나눠드릴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 고3들은 지금 이 작품을 이제 다시 한번 더 풀고 있어, 그렇지? 뒤로 넘겨보세요. 그럼 고3들이 보는 교재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수능 특강의 소설 페이지야. 그 소설 대표로 얘가 나와있는 거야. 우리 지금 방금 다 배운, 얘들아,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방금 다 배운 내용이지? 그쵸? 1인칭 시점, 뭐 인물의 제거 실시 방식의 말하기와 보여주기, 텔링 스토리 아까 다 말했던 것들이잖아. 그쵸? 넘어가고, 뒤에 보면 딱 봐봐. B라고 묶여있는 장면 보여? 묶여있는 장면 보이지? 오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장면이야. 참고로 A 부분은 이 작품이 시작하는 장면인데 여기까지만 읽어줄게. 봐봐. 허생원은 계집과 연분이 멀었다. 얼굴뱅이 상판을 쳐들고 데려갈 수기도 없었으나, 얼굴뱅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치? 얼굴이 긁혀있고요. 긁혔다? 본보고요. 또 계집하면서 정을 먼저 보낸 적도 없지. 딱히 그럴 만한 외모는 아니거든. 내가 공유면 여기저기서 연락처 물어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쓸쓸하고 뒤틀려버린 반생. 근데 그런 내가 왠지 총집집을 들어왔는데 웬 녀석이 꼴사납게 굴어서 떼하게 때리고 꺼져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다 썰로 풀어뒀던 장면이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뒷장면을 선생님이 쭉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뒷페이지, 그러니까 16페이지의 중간 부분을 보면, 중간 끝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 봐봐. 가로 눌러섰다 다음에 뚝뚝 나와있죠. 보세요. 총각도 젊겠다. 춤추집에서 그냥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돼서 미안해 라고 말했더니, 천만에요, 부끄러워요. 제가 지금 여자 부릴 때가 아니잖아요. 엄마 생각뿐인데. 그래. 아비업이라는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지만 저한테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이죠. 돌아가셨어요? 당초부터 없어요. 에이, 말이 돼? 그쵸?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부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가 이어지는 거야. 자, 지금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러면 뒤에 문제가 3개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요거 3개 문제를 풀고 칩시다. 알겠죠? 요거까지만 풀어주시고 선생님 바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자, 그럼 선생님 잠깐 영상도 끄고